지금 미국으로 넘어간 돈이 190조가 넘어요. 한국 사람들 돈이. 누적 기준으로. 한국이 그렇게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점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조차도 이거 정말 믿을 수 있어? 라는 질문을 끝없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밸류에이션 따질 때가 아니에요. 자칫 방심하면 주저앉습니다. 이미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드디어 ETF 펀드에서 돈을 빼기 시작했어요. 한국 물통에서 드디어 포착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이닉스가 절대 비싸지도 않고요. 이익이 저는 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대가 꺾였는데 이게 여기서 진짜 한국의 안타까운 점이에요. 아니, 다 그러니까 가보지도 못하고 그렇지 바로 그거지. 다 가보지도 못하고 꽃 망울이 이렇게 딱 속에 수치 보인다 이랬는데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국 아니 그래서 기업이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라니까요. 기업이 경쟁력이 있어도 이게 꽃봉오리가 안 핀다니까. 구윤철 기재부 장관님, 이제 부총리를 겸하고 계신데 PBR에 대해서 그 대답을 좀 실수를 하시는 바람에 이게 지금 투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발언 있고 나서 그 다음날 장중에 2%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민주당의 김현정 국회의원 발의가요. 세제 개정안 얘기가 나온 게 딱 1시였어요. 그때부터 반등을 해서 어제 조금 하락폭을 좀 되돌렸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 이런 분위기의 핵심적 사항은 뭐냐면 신뢰감이 금이 갔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한국은 밸류에이션 따질 때가 아니에요. 이제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조차도 이거 정말 믿을 수 있어? 라는 질문을 끝없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금방 결론이 날 것 같았는데 빨리 결론이 안 나니까. 물론 이제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행정부라든가 입법부라든가 이런 그 법안을 만드시는 분들이 심도 있게 한번 토론을 해보고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해서 정말 한국에 나갈 방향이 뭐가 좋을 거냐 어떤 그 근원적 고민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낸다면 그런 그 어떤 중간중간에 토론의 과정과 시간이 걸리는 거 이런 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받아는 들이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결론이 잘 나오겠다는 그 장담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저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름진 회사를 떠나서 저는 이 한국 시장의 어떤 주식 시장의 미래를 보고 베팅을 한 건데 그렇죠. 이거 잘못하면은 광야에 나 혼자 덜렁 남아서 정말 빈 물병 들고 땡볕 아래 서 있겠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절박함도 조금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말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근데 지금 그 본의 아니게 말을 하시다 보니 아주 그 저희가 그 마음속 깊숙이 담고 있었던 어떤 프레임 간의 전쟁에 대한 것을 확실히 드러내 주셨어요. 본인의 말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약간 어버어버 하다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가 뭐 세금을 막 낮춰주고 이러면 그냥 오롯이 잘 부동산에 있었던 돈을 잘못해가지고 빼가지고 주식시장 가서 큰 화를 당할까봐 그런 게 걱정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렇군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안 들렸는데 2번 듣다 보니까 3번 듣다 보니까 들리더라고요. 이게 보도된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얘기 듣고 역시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주석을 많이 달아주셔요. 우리나라는 피해갈 수 없는 댓글 주석들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분의 과거 행적과 그분의 재산 상황 이런 거 쫙쫙 보고 싶지 않지만 주석이 막 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게 이분만의 문제는 아닐 거다. 그 부서 그 부처의 거의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은 다 그럴 것이다. 심지어 한 기자는 좀 오래된 베테랑 기자 출신 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부처에 있는 분들 중에 어디 외곽 사이드에 집 있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핵심 요지에만 집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체 부동산 가격의 흐름과 그분들의 거소지하고의 비교를 해보면 가격과 그분들의 거소 집중도와 비례할 것이다 라는 추정을 상당히 높을 것이다. 추정을 하게 되는데 아무도 안 깔 거예요.
전 까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 그거 잘못된 얘기 헛소리 좀 하고 다니지 마. 이러면서 막 저한테 막 욕을 하고 뭐 고발이 들어오고 이러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 아무도 안 깔 것 같아요. 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와 그냥 우리가 그냥 사실은 내피셜로만 그냥 이렇게 쓱쓱 얘기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했던 부동산 딥스테이트가 실존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언급을 하셨던 네. 그냥 그때는 그냥 우습게 얘기로 방송 나왔으니까 다른 사람 재밌으라고 그냥 툭 던진 얘기인데 그 얘기 듣자마자 이거 실체구나. 알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그 주식을 하나 사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회사 주식을 사면 이상하게도 그 회사 제품을 사게 돼 있어요. 마음이 더 가죠. 그죠? 내가 주주가 되고 나면 그 그렇죠. 제품에 관심이 가고 마음이 갑니다. 요거를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 소유가 존재를 규정한다. 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멋있는 그러니까 표현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옛날에 독일 철학자들이 소유냐 존재냐 이런 에릭 프롬인가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얘기였냐면 당연히 소유보다는 존재가 우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회를 거듭할수록 우리가 결국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은 소유적 욕망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그 호모 쇼핑 이런 표현들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소유하는 거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한국의 공무원들 사회에도 일부 고위공직자와 핵심 공무원이라고 표현되는 분들한테도 적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세가 그대로 가서는 역시나 우리의 재테크는 부동산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국가 부채가 210%가 민간 부채가 넘고 GDP 대비 막 이렇게 되면은 일본이 망했을 때 그리고 미국이 부동산으로 망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부채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위험하지만 그래도 더 갈 수 있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책이 그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3, 4년을 반추해 보니 맞더라. 최근에 5년 정도를 반추해. 이건 정권하고 상관없습니다. 네. 지난 5년간의 흐름을 보니까 모든 재테크는 부동산을 안 한 게 바보였다. 라는 결론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현재 행정부한테 조언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 그냥 말 정도 꺼내갖고 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거대한 그 세력과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이기 때문에 마음을 꽉 쥐고 그 결심을 굳히고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으면 획기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데 우리 투자자분들도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지금 바보 같은 짓 한 거야. 부동산을 했어야 돼. 왜냐하면 정책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다 부동산 편이었으니까. 자, 쉽게 따져볼까요? 우리 주식안정기금이라는 거 있잖아. 증안기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쓰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증시안정기금, 채권안정기금은 쓰는 걸 본 적이 네. 꽤 있지만 증시안정기금은 잘 그건 모르겠네요. 일종의 석화된 화석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예. 네. 그런 존재인데. 실제 쓴 적이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최근에 쓴 적이 아마 그 IMF 때는 한번 좀 썼을까? 아니 그땐 돈이 없어서 못 썼을 거예요. 거의 한 번인가밖에 못 썼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년간 한 번인가 썼습니다. 근데 우리 그 둔촌주공 난리 났을 때 어떻게 됐죠? 법 풀고 난리 났었죠. 그렇죠. 예. 예. 보세요. 현상은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안 하면 바보라는 거를 보여준 게 우리나라의 그 재테크 시장의 현상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느냐? 참 안타깝다. 근데 우리는 선량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콘크리트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기업에 투자해서 부가가치를 창출시키게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투자하는 사람이 나 돈 좀 벌 거야. 이런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기업에 투자해서 이 기업이 잘 되면 나도 좋아. 이런 것들도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어리석고 순진했다. 이 시스템을 너무나 몰랐다. 라는 걸 그분의 이 발언을 보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들으신 분은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들어보시면 얼마나 놀라운 발언을 하냐면 여기 영화 민포맥스를 보시는 정도 분들이면 한 준 전문가쯤 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한국이 지금 코리아 리스크, 여기서 말하는 코리아 리스크는 북한의 리스크 때문에 지금 주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그 요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네. 그 북한 관련된 부분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북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북한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와, 어디 또 화석이 하나 더 나왔어요. 와, 근데 이제 그 질문했던 게 그 여당의 이소영 의원인데, 네네. 그럼 우리보다 훨씬 이 지리적 리스크가 지금 큰 대만은 그렇죠. 예, 주가가 이렇게 화려한 아니냐 이렇게 네. 반론을 또 했었죠. 네네. 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업의 경쟁력이 문제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한 번 깜짝 놀랐죠. 한국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걸 모르셔? 경제 수장이? 그러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하이닉스 없으면 사업을 못 하는데 그럼 이 회사는 그러면 경쟁력이 없는 건가? 저는 이상하다. 이분이 어디 경제지? 여기서 말하는 경제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 기업을 빼고 어떤 경제를 얘기하는 건가? 어디 쪽 경제일까? 아니, 근원적인 어떤 물음에 봉착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정부는 굉장히 큰 난관을 맞이한 겁니다. 거대한 세력과의 난관이고 여지껏 이것을 돌파한 정부는 없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초도에 굉장히 세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돌파할 줄 알았거든요. 네. 네. 생각보다 파고가 이게 굉장히 세네. 보통 이 두께가 그냥 벽돌 한 장짜리가 아니네. 그러니까요. 아, 이게 엄청나게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네. 이거 뚫려면 애를 좀 많이 써야 되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잘 하실 거라고 믿지만 자칫 방심하면 주저앉습니다. 이미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오늘 드디어 ETF 펀드에서 돈을 빼기 시작했어요. 한국물 쪽에서 드디어 포착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그렇게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점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외국 시장하고 비교할 줄 아는 눈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경쟁력만 되면 무조건 올라가는 줄 알고 그 다음에 뭐 수급은 아무 상관도 없는 걸로 알고 그냥 세금 때려도 뭐 아무 상관 없는 걸로 알고 그냥 알아서 돌아가겠지 뭐 이런 세상으로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으로 넘어간 돈이 190조가 넘어요. 한국 사람들 돈이. 누적 기준으로. 여기서 질문을 하나 네.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가를 부양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정부의 그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렇죠. 게 지금 투자자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각도기님이 이제 주장하시는 내용인 건데 네. 그렇다면 정책 신뢰가 흔들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왜냐하면 실제로 예전부터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네. 실제로 속도를 많이 내고 있고 네. 그리고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도 25일이면 아마 통과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대주주 기준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이 정책 신뢰를 훼손한 그 결정적 사유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반론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한국의 펀드 쪽으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뭐 국내 자금도 마찬가지고요. 기대감이 한껏 올라갔어요. 그래서 빠르게 3,100, 3,200까지 왔죠. 근데 이제 첫 번째는 그 세제가 하면서 그 50억에서 10억도 있습니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사실 그 기대감을 완전히 깬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코스피 5,000원 만들겠고 물꼬를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넘기겠다고 하면 일관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일관되게. 예. 근데 여기서는 말은 이렇게 했는데 뒤로 정책 나오는 건 딴 방향이야. 그러면 이건 우리가 을에 많이 당해왔던 거짓과 사기의 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목격했고 목도했고 직면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바로 그런 뭐랄까 진실하지 못한 그 상황을 또 맞닥뜨리니까 바로 회상이 되는 거죠.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건 하나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뭐 1번만큼이라도 뭔가를 꾸준히 지속을 했어요. 지속을 하고 자 이제 그러면 세금 좀 내야 되니까 50억에서 10억이 아니라 다 세금 내세요. 이러면 안 할까요? 자 한국 분들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었으면 미국 시장 왜 갑니까? 아까 190조가 넘어갔다고 하는데 예. 왜 넘어가요? 세금 내는데 따박따박 250만 원 이상은 세금 내잖아요. 일관성 있고 그다음에 공정한 룰이 있으니까 난 저쪽에서 플레이하면 내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니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룰에 기준이 없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네. 뭐야? 같은 정부 맞아?
같은 정부에서 왜 딴소리가 나와? 같은 당에서 왜 딴소리가 나와? 같은 행정부에서 왜 딴소리가 나와? 무슨 얘기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일단 5천이든 뭐든 그 목표치에 대해서는 일단 달성하고 그 다음에 조세 형평이나 원칙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이른바 선진화를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투자자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일관성을 보여주고, 예. 일관성을 보여주고 어떤 태도가 우리 지속하는데 그다음 설득을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왔으니 이렇게 합시다. 네. 자 이제 세금 다 내셔야 돼요. 음. 우리나라 세금도 없는데 당신네들 여기서 돈 벌잖아요. 소득 있는 곳 세금 있으니 세금 내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받아들일 사람 없어요. 네. 그럼 일본 아니 계속 얘기하지만 외국 시장에 왜 가요? 그런 일관성이 있으니까 가는 건데 지금 이거는 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아니 마치 우리를 세금 거둘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한 이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조세 형평성은 그럼 어디 갔어요? 이런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는 100억짜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저보다 1년에 내는 세금이 집 관련 내는 세금이 제가 냈던 의료보험비만큼도 안 내더라고요. 그게 지금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야 우리 정말 바보 멍청이들이었다. 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따박따박 세금 내면서 왜 있었느냐. 차라리 저쪽에 있었어야지. 아 우리는 또 세상을 너무 몰랐구나.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였는데 우리가 너무 순진했구나. 네. 네. 제가 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사실 조세 형평성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그 대주주 양도세 10억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10억이나 버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10억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같은 맥락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네. 배당이 뭐 몇 억씩 나오는 사람이면 그것도 소득세를 많이 내야지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죠. 그러면은 그 부동산 뭐 몇백억짜리 갖고 있으신 분은 왜 세금 안 내죠? 양도세는 내지 않습니까? 그거 장기 네. 보유하면 특별 공제되고 감면 감면이 굉장히 많죠.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알잖아요. 네, 저는 그렇죠. 제가 세금을 제가 억대 세금자였거든요. 그렇게 세금을 내고 나니까 나는 뭐야? 그 수백억짜리 집에 사시는 분들이 돈이 몇 천만 원밖에 안 내더라고 세금을. 저는 제대로 된 집도 없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와 이게 정말 이게 공정한가? 이런 의문을 들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려면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건 뭐야? 라는 의혹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왜 그런 판세를 만들어 놓고 너는 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거죠. 네, 저는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아마 또 이제 대표님의 어머니께서 살짝 불안해하실까봐 예, 이제 좀 기업 얘기를 좀 넘어가 보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정말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그토록 염원하던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내용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단독 기사였거든요. 네네. 예,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확인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워낙 그 늑대 소년인가요? 그건 뭐라 양치기 소년. 네, 죄송합니다. 네, 양치기 소년. 네, 양치기를 보통 양치기도 한 3번 해서 완전히 그 동네에서 버림받았는데 이게 따져보면 3번보다 훨씬 많았어요. 이 정도면 늑대가 올만해요. 네. 아니 이게 양을 이 정도 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야 지금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이제 시장에서 신뢰를 완전히 잃었구나. 그러면서 관심도 많이 잃었구나. 예. 버림받았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고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그 말씀하셨지만 안 올 늑대도 와야 돼. 이 정도로 네. 늑대를 불러댔으면 예. 그죠? 예, 그때가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구체적인 의혹이 있냐면 그래 니네들 받았어. 그래서 돈이 남아? 뭐 이런 정도까지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정도로까지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으면 숫자로 보여줘야 됩니다. 한번 분기 실적에서 납품한 것이 돈이 남는 장사인지 아니면 그 깨지는 장사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미 네. AI에 편입되어서 뭔가 영화를 누린다는 이 시즌은 좋은 때가 다 지나갔어. 그러니까 하이라이트가 지나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중요한 건 실속을 좀 챙겨야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보다 더 충격적인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무슨 파운드리 그 적자나던 사업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까지 뉴스가 몇 개가 터졌는데도 거기도 별로 반응을 많이 안 한 건 오히려 그게 조금 더 놀랍습니다. 네.
테슬라와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수주까지 했는데도 네, 그렇죠. 주가가 지금 이 정도인 건 네네. 예, 뜨뜻미지근하다. 그래서 그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편하게 있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좋은 뉴스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건 과열이 절대 아니라는 거지. 네, 과열때가 되면 항상 그 얘기밖에 안 들려요. 제가 항상 그 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송 나가면 맨날 그 어떤 업조와 그 물어보는 업종이 있어요. 또 지금 민감해서 말씀 못 드려. 지금. 네, 유행어가 생기는 업종. 그렇죠. 예전에 뭐 2차 전지 뭐 엄청났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뭐 괜히 얘기해서 이거 너무 비싼데 했다가 저는 수탉 욕만 먹었고 예. 남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정말 욕만 남아. 수백 개의 욕 댓글이 이렇게 남게 되는데 기억은 또 욕만 남죠. 예. 네, 그래서 최근에도 이런 약간 뜨거웠던 분야가 있어요. 근데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너무 비싸요. 전 그래서 안 할 거예요. 이래도 역시 또 욕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그런 게 바로 과열이고 예.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전혀 과열이 아니니 아. 삼성전자 주주들은 뭐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있으셔도 된다. 갖고 가셔라. 게다가 최근 장에서 보면 7월달 이후의 장에서 보면 남들은 떨어졌는데 삼성은 안 떨어졌어요. 맞아요. 예. 그게 옳은 겁니다. 지금 한국의 그 현재 이 약간의 좀 처량한 시세에서 보면 우리는 주가가 방어만 돼도 괜찮은 거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주가에 대한 말씀도 이제 중요한데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양치기 논란에서 네. 어느 정도 이게 확인이 된 거냐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로 엔비디아와의 어떤 최종 납품 계약 직전까지 갔다라고 그 보는 게 지금 업계 평가가 맞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분위기는 분명히 좋아진 거 맞고요. 그다음에 네.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원시 공정이 뭔가 좀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어디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런 거 정확하게 자기네들이 사실 확인 잘 안 해주니까. 예. 근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평택 공장이 놀고 저기 얘기 들으셨죠? 옛날에 평택 공장 전기 다 내렸다고 스위치 다 뺐다고. 물론 이건 파운드리 얘기긴 합니다만 네. 그런 정도의 어떤 비참한 상황이었었는데요. 지금 증설을 어디까지 하겠다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증설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뭔가 만들어도 된다라는 상황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증설했는데 오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만들고 만드는데 돈은 들지 그냥 켜놓으려면 전기세는 들지 돈은 버는 거 없지. 그러면 그게 무조건 적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하나하나 나오는 뉴스는 분명히 뭔가 터질 때가 임박했다라는 느낌을 계속해서 줬는데 지금 된 거고 그다음에 전영현 체제가 이제 자리 잡을 때가 된 거잖아요. 네. 예, 저희가 작년에 제가 그 얼마나 많은 욕을 했습니까? 예, 삼성전자 경영진들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한번 기대해 보겠다. 이제 이번에는.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잘했으면 지금 좀 뭔가 진도가 결과물로 나올 때가 된 거죠. 근데 지금 그거하고 딱 어떤 시기가 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네. 삼성전자는 이미 지금 7만 원대에 와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이런 뉴스들이 실제로 확인이 되면 위로 업사이드에 더 열리겠지만 네. 보통 이럴 때는 삼성전자의 그 장비주들이 좋지 않습니까? 투자를 확대한다고 하셔서 그 정도로 저희가 신뢰하면 장비주를 보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하다 하나 빼먹었는데 우리가 거꾸로 역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잖아요. 네. 현장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 역으로 보는 거. 삼성전자가 오르진 못했습니다만은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가 빠졌어요. 그렇죠. 네. 예. 예.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그 시장에 진입하는 건 악재거든요. 예. 경쟁자 출연인데 경쟁자가 그냥 조그만 애가 들어온 게 아니라 한때 동네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친구가 딱 들어오는 거라서 무시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역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장비 업체들은 아직까지 그 따뜻하지는 않은 거예요. 몇몇 장비 업종 중에서 소재 일단 PCB 몇 개 뭐 이런 쪽만 좋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돌아가서 가동률이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장비주들한테도 오겠죠. 네. 아직은 긴가민가 하는 정도에 네네. 있다. 그러면요, SK 하이닉스 말씀 주셨는데 SK 하이닉스 은근히 주가 조정이 크잖아요. 네. 오히려 반도체 AI 붐을 우리가 믿는다면 네. 결국 삼성전자가 이게 잘 되려면 이 산업이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를 지금 사보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에도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1위 됐다고 교만하지 말고 정말 1위 되려면 주식으로도 잘해야 된다. 즉 배당이라든가 주주환원 잘해야 된다 했는데 설비 증설해야 될 게 많고 하니까 아직까지 주주환원 이런 걸 별로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삼성은 딴 건 몰라도 주주환원 꽤 했어요. 예. 3%대 이상은 계속 했거든요. 네. 하이닉스는 그런 부분까지 좀 커버리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은 잘 벌 것 같습니다. 이익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게 없어진 거죠. 기대감이 없어진 거예요. 주가에 대한 기대감. 아니 경쟁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네네. 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압도적 마진을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즉 이익의 우상향이 계속될 거라는 게 지금 깨진 거예요. 경쟁자의 등장과 함께 우상향이 꺾일 거거든. 아무래도 마진 폭도 유지가 된다고 해도 사람들은 저거 곧 꺾여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주가에 빨리 먼저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요, 만약에 지금 각도기님의 그 생각이 진짜 현실화된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밸류에이션을 볼 것 같은데 하이닉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죠. 훨씬 싸지 않습니까? 싸죠. 쌉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시장의 산업의 성장은 어느 정도 가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를 뺏어간다라는 걸로 보게 되면 둘 다 하락 요인이 되는 건 아닙니까? 삼성은 없던 걸 갖게 되는 거죠. 그래도 비교해 보면 비싸잖아요. 밸류에이션이 비싸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이 밸류에이션이 지금 비싸지만 미래에 이익이 증가하면 싸지지 않습니까? 네, 미래를 보고 가는 거니까 주식은. 네. 근데 하이닉스가 절대 비싸지도 않고요. 이익이 저는 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대가 꺾였는데 이게 여기서 진짜 한국의 안타까운 점이에요. 아니 마이크론이 미국 시장에 있으면 훨씬 더 올라가서 꺾였어야 되거든. 그렇죠. 예. 다 그러니까 가보지도 못하고 그렇지 바로 그거지. 다 가보지도 못하고 꽃 망울이 이렇게 가보지도 딱 못하고, 속에 수치 보인다 이랬는데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한국 아니 그래서 기업이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라니까요. 기업이 경쟁력이 있어도 이게 꽃봉오리가 안 핀다니까. 너무 안타깝다. PER이 한 40배에서 꺾였으면 억울하지는 않는데 이게 무슨 여기서 좀 경쟁자 정말, 들어온다고 꺾여야 될 자리인지가 정말 저의 행정부의 분발을 질문이었습니다. 요청합니다. 네, 제가 주제를 또 조금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네, 한미 정상회담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네. 아까 전에 이제 장비주 얘기가 나왔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가 오갈 것이냐 예, 전망이 정말 뜨겁게 나오고 있는데 뭐 원전주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반도체주 쪽으로 얘기를 좀 해보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미국에 대한 어떤 대규모 투자 계획 같은 것을 우리 정부가 카드로 갖고 가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된다면 그의 이제 밸류 체인에 있는 장비주들을 지금부터 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워낙 우리 오랫동안 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손이 안 나가실 것 같고요. 뭐 급하지 않습니다. 워낙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 제가 저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해드리면 반토막이 났어요. 샀어요. 그래서 충분히 많이 빠졌네. 거기서 또 반토막이 나요. 이런 정도의 상황이니까 가격이 좀 올라서 매수한다고 크게 문제가 안 될 거 없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예.